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나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전화통화에서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해에 다시 진입한 미국 항모 강습단이 참여하는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이 오늘 실시됩니다.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현무2 미사일 발사 실패로 우리 군의 도발 원점 정밀 타격 능력에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군 당국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오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정치권 공방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북한군에 살해된 공무원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하루에 원유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음 달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50억여 원의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6.25 전쟁 참전 국가유공자로서 수당을 받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실형을 모면해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훈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겨울철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2번 이상 감염되는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점령지 강제 병합 발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영토 수복을 위한 반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지역에선 고문 현장과 생매장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 차별 내용이 담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한일 정상이 오늘 통화할 예정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순방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환담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안을 토대로 IRA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던 대통령실.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친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의 열린 마음으로 IRA 관련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순방 전후로 이뤄진 양국 NSC의 지속적 협의도 거듭 강조했는데 야권에서 나온 외교 참사 논란을 거듭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친서에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언급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미 양국 외교장관, 안보실장 등 모든 급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응 수단에 전술핵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도발을 막기 위한 모든 것을 망라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입장이라며 한미가 확장 억제의 획기적 변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 간 통화에서는 주로 대북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미일 정상이 통화를 한 만큼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도발에 대응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다시 한반도에 전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레이건함을 포함한 미 항모 강습단이 어제 동해로 진입했고 오늘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모 강습단의 동해 재진입은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것인 만큼 한미일은 가상의 탄도미사일을 모의로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 등을 벌일 거로 보입니다. 합참은 이번 항모 강습단의 한반도 재전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동맹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 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소집 요구로 회의가 개최되긴 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는 부정적이어서 결론을 도출하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 지금 열리고 있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는 조금 전인 우리 시간 새벽 4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칼레드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제 사거리 4,5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건 지역과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위협이자 또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사무처 측은 그러면서 지난달 초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실험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 소집을 가장 먼저 요구한 미국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3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전 기록이었던 25발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대사 등이 돌아가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사국 발언 가운데는 북한 미사일과 핵실험 준비뿐 아니라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해 당사국은 이 참석은 가능하지만 표결권은 없습니다. 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 실제로 이번에 제재안이 도출될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적입니다. 오늘 안보리 회의 자체가 공개 브리핑 형식입니다. 공개 토의가 아닌 브리핑이라는 건 회의의 초점이 성명이나 결의에 맞춰진 게 아니라 각국의 입장을 듣는 차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5개 상임 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임 이사국은 비토권을 갖고 있어 결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애초에 오늘 회의도 비공개로 요청했을 정도로 북한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보리에서 미국 대사는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안보리 회원국 두 나라가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정당화하고 제재를 막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 때문에 북한 김정은의 도발이 가능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회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회의 결과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칠레 외교장관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을 넘어 나라가 일본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북한의 위험하고 무모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함께 적절한 방어와 억제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실패한 현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군 당국은 사격 절차에 따른 점검을 철저히 진행한 뒤 발사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미사일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북한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현무 투시 대응 사격 당시 군은 사격 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해진 지침에 따라 미사일 외관 점검부터 표적 좌표 입력, 신호정보 확인 등 사격을 위한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발사 버튼을 눌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목표 방향인 동해가 아닌 반대편 서쪽으로 날아가 기지 내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맞선 군의 현무2 계열 사격이 실패로 돌아간 건 지난 2017년 9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무2C가 지난 2017년 실전 배치된 비교적 신형 무기체계인 만큼 노후화 문제보다는 미사일 자체의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세 결함이에요. 자세 제어를 하는 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뭐 센서나 뭐 이런 것들이 오류를 일으킨 거예요. 이유는 난 모르겠지만. 현무2C는 사거리 800km의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어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실패로 우리 군의 도발 원점 정밀 타격 능력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불바다로 만들어야 되는데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뻔한 거잖아요. 원점 타격이 항상 말로만 주장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 규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 관계자는 현무2C 미사일 외에도 다양한 타격 수단이 있기 때문에 킬체인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생산업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무2C 낙탄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보유량 전량에 대해 이상 유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현무2 발사 실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억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되받아쳤는데 오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무2 발사 실패를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으로 규정했습니다. 완전한 작전 실패로 군이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현무2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무2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발된 미사일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건 억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술적 결함으로 미사일이 부서졌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안보 공백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참으로 너무 논리의 비약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도 미사일이 폭파한 적도 있었고. 여권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병기가 오히려 국민을 위협할 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고 직후 군의 대응도 무책임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현무2 발사 실패 등 여야의 안보 공방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감산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음 달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23개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간 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원래 장관급 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성명에서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를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폭입니다. 이로써 오펙 플러스 소속 23개 국가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4,185만 배럴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펙 플러스는 경기 침체 우려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감산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으나 상당수 회원국이 현재 생산 기준치에 못 미치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감산량은 하루 90만 배럴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 이런 발표 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지시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간 선거를 한 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번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에 앞서 원유 감산을 강행하지 않도록 산유국에 압박을 가했는데요. 감산이 발표된 직후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는 가운데 나온 오펙 플러스의 근시안적인 감산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에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하면 전략 비축유 방출을 계속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정대시킬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정유업체에 제품 가격을 낮춰 마진을 줄일 것도 요청하고 미국 의회와 함께 에너지 가격에 대한 오펙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오늘도 상승했다고요? 네, 대규모 감산이 발표된 오늘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1달러 24센트, 1.43% 오른 87달러 76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3일 연속 올랐는데 3거래일간 상승률은 10.4%를 기록했습니다.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1달러 57센트, 1.71% 오른 93달러 37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량 200만 배럴은 시장이 예상한 감산 규모의 상단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나 유가 상승률은 1%대에 그쳤습니다. 이는 감산 기대가 유가에 며칠간 반영된 데다 산유국들이 생산 쿼터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보여 실제 감산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EU 순회 의장국인 체코는 현지 시간 5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EU 대사들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에 합의했다며 푸틴의 불법적인 영토 합병에 대한 EU의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추가 제재 패키지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 가격이 상한선을 넘은 경우 제3국으로의 해상 운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상한 가격 이하로 사들인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유와 정유 수송 규모가 큰 일부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재 적용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한 에너지 가격 폭등세와 각국의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상품 교역을 위축시키면서 내년 세계 무역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고 현지 시각 5일 전망했습니다. WTO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내년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 교역량 증가율이 1%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WTO가 올해 4월 제시한 내년 무역 성장률 전망치인 3.4%를 수정해 대폭 낮춘 수치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의 고금리 정책 기조 등이 상품 교역을 비롯한 경제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에 토대를 둔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8월 상품과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674억 달러, 약 95조 7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4.3% 감소했다고 현지 시간 5일 밝혔습니다. 무역 적자는 최근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무역 적자 감소세는 미국 경제 성장률의 플러스 전환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고위 인사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취재진에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대통령실이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장 민주당에서는 정치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며 맹공을 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국무회의 시작 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수신자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힌 문자 메시지는 오늘 또 해명 자료가 제대로 나갈 것,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뜻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일부 언론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서해 감사는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유 총장이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며 알려준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측도 문자와 관련해 문자 내용에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떠한 대목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에 유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말이 거짓임이 밝혀졌고 서해 공무원 감사의 배후가 누구인지 드러났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감사원이 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를 시도했고 아직도 모의 중이라는 반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정상적인 감사 활동에 정치 탄압이라는 색깔을 입히고 덧칠해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감사원은 시급한 감사 사안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감사의 적법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측에 보낸 메시지로 감사원 감사의 적법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내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어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공모전 승인 사항을 위반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 편을 들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에 대해 문체부가 하루 2차례나 협박성 보도 자료를 냈다고 성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과거의 블랙리스트와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2차례의 협박성 보도 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릅니다.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이제 예술인인 심사위원들을 겁박하는 처사입니다. 이거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나 학생의 작품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만화영상진흥원이
공모전 관련 정부 후원 승인 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후원을 해주고 장관상 명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화를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핵심 사항인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을 띈 경우를 빼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민형사 소송과 내사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 대상 공모전 진행 과정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문체부에 보고했던 대로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훼손한 작품 이 부분은 당연히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가 엄중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관례적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면밀히 따지셔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풍자 만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정치권 밖으로도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여야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성우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미자 의원은 임금 노동자 2천만 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에서 230만 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용자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와 관련해 올해 안에 입장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BTS 병역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하자 맞이인 진해 군대 문제가 12월로 정리되니 빠른 시간 안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란 점, BTS가 K컬처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끼친 점,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 간의 형평성 문제, 여론 분석과 20대 남성들의 생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0억 원이 넘는 횡령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여전히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며 매달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은 이만희 회장은 지금까지 보훈수당으로 2,500만 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꼬박꼬박 수당을 타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습니다. 신천지 연수원을 지는데 50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정부 방역 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신천지는 교인 명단을 당국에 제대로 내지 않아 큰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당시 이 회장이 2015년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실도 알려졌는데 YTN 취재 결과 이 회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 후에도 아무런 변동 없이 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지위가 박탈되려면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 회장은 횡령액이 무려 57억 원에 달하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해 매달 보훈급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 회장에게 지급된 참전 명예수당은 2,500여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무리까지 일으킨 당사자에게 나라가 계속 보훈수당을 주는 건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횡령 같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 상식으로 용납이 되겠습니까? 국가보훈처는 뒤늦게 현행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끌어올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회장이 개인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돈을 빼돌리고도 국가유공자 자격이 유지되는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유공자의 명예도 실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현행법상 보훈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가 지급한 보훈급여를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 범죄로 징역형에 처해진 유공자 183명이 수령한 보훈수당 118억 원 가운데 회수액은 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계속해서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A씨와 1994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씨.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모두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보훈수당으로 무려 1억 3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1년 이상 징역이 확정되면 보훈급여가 정지되고 지금까지 받은 돈도 모두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전력 등을 걸러내지 못해 잘못 지급한 책임이 보훈처에 있어 이들에게 반납을 강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까지 살인과 미성년자 추행, 특수강도 등 중범죄자 183명이 보훈급여를 수령했습니다. 혈세로 쥐어준 수당만 모두 118억 원에 이르는데 실제 환수가 이뤄진 건 23명뿐, 금액도 4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고작 3%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황당한 이유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보훈처 집행 오류와 함께 보훈 대상자가 잘못을 뉘우쳤다는 이유까지 면제 사유로 인정돼 87명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생계가 어렵다거나 소송 핑계를 대며 반환을 거부하는 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애초 중대범죄자가 보훈급여자로 등록될 만큼 절차가 허술하고 사후 관리마저 부실해 보훈 시스템 자체에 큰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업무 혜택죠. 정기적으로 점검하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시적절한 시기에 점검을 해서 말하자면 국가유공자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훈처는 기존엔 관할 경찰서를 통해 범죄 경력 사실을 조회했고 앞으로는 경찰청을 통해 더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 연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부당 지급이 없도록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보훈급여 부당 지급을 막기 위해 범죄 경력을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어 조속한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고 있지만 2번 이상 감염되는 비율은 11%에 육박할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다시 한번 재유행이 예고된 만큼 겨울이 지나야 실내 마스크 의무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6주째 감소했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8월 넷째 주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주 2만 8천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첫째 주 482명에서 지난주 절반 수준인 248명으로 줄었고 주간 사망자 수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채 감염시키지 못하는 수준인 1 미만을 6주째 유지했습니다. 유행 상황은 비교적 안정화된 분위기입니다. 다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에 이어서 0.8로 정체된 만큼 확진자 발생 감소세는 다소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유행 감소세는 뚜렷하지만 코로나19에 2번 이상 걸리는 재감염 추정 비율은 10.92%로 늘었습니다. 바이러스 검출률은 국내 우세종인 BA.5는 소폭 줄었지만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는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BF.7 변이도 지난달 11일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뒤
지금까지 감염자가 15명 발생했습니다. 국내 우세종인 BA5의 하위 변이인 BF7은 면역 회피 특성이 있어 앞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겨울철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가능성과 새로운 변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겨울 재유행 시기를 오는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로 예상하고 이 기간 이후 실내 마스크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 병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병상이 단 2개뿐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마와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대마를 기워 마약으로 가공한 뒤 클럽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는 마약류 사범 검거 소식. 실제로 마약류 단속 건수는 지난 7월 기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넘게 늘었고 덩달아 마약 중독 환자 수 역시 최근 5년간 32%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약류 범죄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중요한 중독 치료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마약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치료보호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서울에 있는 전담 치료기관은 단 2곳에 불과한데 그마저 한 곳은 검사 외에 치료는 하지 않고 다른 한 곳은 병상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갈 곳 없는 수도권 마약류 중독 환자들은 인천에 있는 지정병원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마약류 중독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과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이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치료기관 공백이 생긴 건 마약류 치료를 할수록 병원의 손해인 구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가 지정병원을 방문해 치료보호를 의뢰하면 지자체 심의위 승인을 거쳐 최대 1년간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끝낸 의료기관이 병원비를 청구하면 지자체와 복지부가 병원비를 반씩 부담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했던 강남 을지대병원은 미수금 누적으로 경영이 악화해 치료병원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마약 중독이 치료가 될 수 있나라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입소 시설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돼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만 잘 돼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마약 사범, 마약 관련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의 수를 필요한 지역에 맞게 늘려나가고 관리해가는 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대책일 거다. 마약류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적절한 치료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2달째 누그러졌다는 정부 발표에도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전기나 가스 요금부터 라면과 과자 또 채소에 이르기까지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8월에 이어 9월에도 둔화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라면과 과자 같은 공산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 탓입니다. 보실 때 뭐가 좀 많이 올랐다 좀 이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공산품도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특히 라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네, 일제히. 라면도 뭐 예전보다는 잘 안 사게 되나? 아 그렇군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도 너무 올라 선뜻 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기 채소를 지금 보고 왔는데 네네. 물값도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왔어. 그런 게 뭐 1,000원이 냈는데 예. 하나에 2,000원씩 달라고 그래갖고 안 사갖고 왔어. 많이 했던 것도 조금 줄여서 해야 되겠다. 예. 아예 김장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포장김치를 사 먹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좀 덜 찾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찾으세요? 그래도 급하신 분들 여기 찾으신 것 같은데. 매출에 별 영향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차이 나기도 한데. 외식비 부담에 손님은 줄었는데 식자재 값만 오르는 탓에 식당들은 울상입니다. 요즘엔 하루 매상 같은 경우에 좀 과거 비교하면 거의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나요? 정상은 안 되죠. 절반 정도야 아직도? 소상공인들에겐 특히 이달부터 오른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큰 부담입니다. 난방비 지출이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기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할인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 와중에 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원유인데요. 조만간 원유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우유와 유제품, 아이스크림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장바구니를 든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해 자국령으로 공식화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퇴각한 러시아군이 남긴 끔찍한 고문 현장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에게 점령당했던 북동부의 보로바 지역 영토를 수복한 뒤 국기를 개양하며 환호합니다. 이번에는 남부 헤르손 지역 마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면서 러시아 점령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해 자국령으로 공식화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보급과 교통의 요충지인 리만을 수복한 데 이어 동부 루안스크와 남부 헤르손 2개 주의 러시아의 방어선을 무너뜨린 뒤 10여 곳을 탈환하며 진군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폐허입니다. 퇴각한 러시아군의 고문실에서는 우크라이나인을 고문하며 뽑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리가 대량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방독면을 씌운 채 불붙은 천 조각을 집어넣어 살해한 뒤 생매장한 흔적도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의 고문실을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비유하며 작은 아우슈비츠라며 러시아군의 만행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다른 지역의 러시아 고문실에서 사용된 전기 의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Усі злочини російських окупантів на українській землі реально розслідувати і притягнути винних до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усіх винних. 러시아가 전선 곳곳에서 수세에 몰리면서 우크라이나의 핵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영국의 신문 타임즈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핵 실험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를 딛고 3년 만에 정상 개최됐습니다. 열흘간 진행되는 영화 선창에서 전 세계 영화 350여 편이 관객 17만 명과 만나게 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아시아의 별들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는 관객들로 가득 찼고 국내외 영화인들이 입장할 때마다 환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화려하게 비상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먼저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고 강수연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헌신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강수연 배우가 함께한 수많은 작품의 장면으로 고인을 추모했고 운명을 달리한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와 장르익 고다로 감독도 영상에 담았습니다. 화양연화와 무간도, 새끼 등 직접 고른 대표작 6편을 들고 부산을 찾은 양조희 배우는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며 영화제를 빛냈습니다. It's really my great honor to receive this
recognition from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ank you for giving me such an opportunity to come to Busan again to meet my Korean fans in person. 이영애와 이병헌 배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포함한 아시아 대표 영화인들이 관객들과 직접 만나고 9편의 OTT 신작 등 기대를 모으는 작품 공개가 예고되면서 관객들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큽니다. 작년에도 영화제를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영화제에 오게 되어가지고 정말 기대되고 설레요. 梁朝伟非常的喜欢你，希望你可以越来越好，越来越好，然后有更多精彩的电影。 개막작 이란 하디 모하게 감독의 바람의 향기 상영을 시작으로 폐막작 이시카와 케이 감독의 한 남자까지 공식 초청작을 포함해 350여 편의 작품들이 차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코로나19를 딛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로 귀환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무한한 상상력과 희망으로 우리의 일상을 위로해줄 부산에서의 시네마 천국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홍상입니다. 오늘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20도에 머무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따뜻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중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0에서 50mm가 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4도, 부산은 16.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0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2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나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전화통화에서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해에 다시 진입한 미국 항모 강습단이 참여하는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이 오늘 실시됩니다.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현무2 미사일 발사 실패로 우리 군의 도발 원점 정밀 타격 능력에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군 당국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오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하루에 원유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음 달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정치권의 공방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북한군에 살해된 공무원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50억여 원의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6.25 전쟁 참전 국가 유공자로서 수당을 받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실형을 모면해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훈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사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미사일 39발을 발사해 이전 기록인 25발 기록을 이미 경신했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고 긴장을 높이는 도발이라며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대사는 한반도 인근에서 한미, 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열렸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만 안보 위협으로 지적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안보리 회의에는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도 참석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도발에 대응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다시 한반도 해역에 전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레이건함을 포함한 미 항모 강습단이 어제 동해로 진입했고 오늘 우리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모 강습단의 동해 재진입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것인 만큼 한미일은 가상의 탄도미사일을 모의로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 등을 할 거로 보입니다. 합참은 항모 강습단의 한반도 재전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동맹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 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이 미사일 대응에 나선 것은 동맹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계속해서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각 5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발사할 때마다 학습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의 프로그램은 계속 개선된다며 이는 분명히 우려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하는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이 오늘 공보문을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 수역의 항공모함 타격 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세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보도했습니다. 외무성은 또 미국과 일부 추종 국가들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 연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 행동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국회가 북한 탄도미사일이 자국 상공을 통과한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5년 만에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本案を可決するにご異議ありませんか。よって本案は可決いたしました。 일본 중의원이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대북 규탄 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자국 상공을 보란듯이 통과한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미국의 전략 요충인 괌까지 사정권에 있음을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도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米朝会談以降ですね、日本を飛び越えるという撃ち方を今まで控えてたんですが、今回また再び日本を超える弾道ミサイルを発射をしたということで、やはり北朝鮮の脅威は減るどころか増していたという。 미사일 발사 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진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간 긴밀한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를 통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安保理におけるさらなる対応について引き続き日米そして日米韓等で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独自制裁については今後も絶えずこの検討。 이번 사태를 놓고 안보리 긴급 회의가 소집됐지만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신냉전 이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안보리 역할이 유명무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安保理は最近の北朝鮮の決議違反に対して行動できていませんが、安保理が国際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という本来の責任を果たすことを期待します。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며 기시다 내각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속에 방위력 강화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려는 일본의 시도는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5년 만에 재개된 북한의 전략 도발에 중국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단거리 탄도 발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미국의 책임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5년 전엔 어땠을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일본 하늘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쏜 건 모두 7번입니다. 그중에 3차례가 매우 비슷한 전략 도발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8월과 9월 화성 12형의 2차례 실사격입니다. 당시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계를 훼손했다고 엄중히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违背了联合国安理会的决议，为了维护国际核不扩散的机制，为了维护这个地区和平稳定，我们当然要表明我们态度，也是表明我们的反对的态度。 그러나 5년 만에 되풀이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더라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반대할 거란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앞서 북한의 5차례 단거리 탄도탄 발사를 두고는 미국이 여러 차례 벌인 연합훈련 탓으로 돌리며 북한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朝鲜半岛形势发展至今，主要的症结在于朝方的正当合理关切没有得到应有的回应。 이 같은 중국의 태도 변화, 시진핑 주석의 대관식을 앞두고 북한을 다독이는 동시에 날로 격화되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지난 8월 무력통일 예행연습이라고 불린 대규모 봉쇄훈련에 나서면서 중국도 타이완 상공을 관통해 탄도미사일을 쏜 적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어제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 탄두가 떨어진 지점은 민가에서 700여 미터 거리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찔한 낙탄 사고와 군 당국의 늑장 해명에 밤새 불안했던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무2씨 탄도미사일이 강릉 공군기지 내 골프장에 떨어진 직후 주민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추진체가 연소하면서 거대한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미사일이 목표 지점이 있는 앞쪽 동해 방향이 아닌 뒤쪽 기지로 약 1km 반대로 날아간 겁니다. 추진체와 분리된 탄두는 민가와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낙탄 사고가 난 공군부대 반경 1, 2km 안에는 민가가 100채 넘게 있습니다. 미사일이 부대 밖 마을로 떨어졌다면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아찔한 사고 소식을 알게 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진짜 걱정 많이 하고 만약에 민가로 떨어졌었으면 진짜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낙탄 사고 이후에도 우리 군의 미사일이 4차례 발사되면서 섬광은 잇따라 목격됐습니다. 공군기지에서 7km 거리에 있는 강릉 시내에서도 또렷이 들릴 정도로 굉음도 컸습니다. 20년 넘게 살았어도 비행기 평소에 뜨고 내릴 때는 요란을 하죠. 그러나 지난번 같은 탕 소리 나는 건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소방당국이 밤새 공군부대 주변 마을을 확인한 결과 다행히 민가나 인명피해는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공군부대를 찾아 충분한 사전 안내나 설명이 없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자다가 놀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랬지. 언제 난 줄 알았다니요. 난데없는 굉음과 화염으로 밤새 불안했던 강릉 시민들은 군 당국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하루 원유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각 5일 원래 장관급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폭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경기 침체 우려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감산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거라며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름값이 인상된 가운데 나온 오펙 플러스의 근시안적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할 것과 단기에 국내 에너지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산유국들의 대규모 감산 발표에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1달러 24센트, 1.43% 오른 87달러 76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3일 연속 올라 지난 9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거래일간 상승률은 10.4%로 이는 지난 5월 13일 이후 최대입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1달러 57센트, 1.71% 오른 93달러 37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취재진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 총장은 어제 국무회의 시작 전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해명 자료를 통해 관련 문자 메시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한 질의에 사무총장이 해명 자료를 내겠다고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감사원 정치감사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100일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국정무능과 외교 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감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문자를 주고받은 경위에 대해 언론 보도 확인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감사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용을 봐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떤 대목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57억 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 등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여전히 국가유공자로서 매달 수당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8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도 6.25 참전 유공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이 회장은 지난달까지 월 평균 27만 원, 모두 2,500만 원가량을 참전 명예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범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고도 보훈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이 183명에 이르는 가운데 환수 조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183명이 보훈급여 118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지만 회수액은 4억 원으로 전체의 3%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 성폭행, 횡령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급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받은 급여를 모두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 기존 관할 경찰관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경찰청을 통해 범죄 경력 조회를 더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며 경찰청과의 시스템 연계와 직원 교육 등으로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다고 대통령실이 공지했습니다. 대통령실 공지에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규탄하고 한미일 삼각 공조로 긴밀히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아 현무2 발사 실패 사고, 대통령 순방 관련 MBC 보도 등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먼저 국방위 국감에서는 현무2 발사 실패에 대한 원인 규명과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입니다. 또 과기 정보통신위 국감에서는 대통령 순방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MBC 보도와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갈등과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수사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윤리위는 오늘 저녁 7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하는데요.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직을 수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에 반발해 감사원을 항의 방문합니다. 전해철 의원 등 전 정부 장관 출신 민주당 의원 7명은 오늘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돼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적 감사에 나섰다고 비판할 계획입니다.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돼 열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은 객석 5,000석이 매진된 가운데 영화 팬들의 환호 속에 진행됐는데요. 개막식은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고 강수연 배우의 추모 영상으로 시작돼 고인의 연기 인생과 추모사가 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YTN은 현대 팰리세이드와 소나타 그리고 기아 카니발, 벤츠 마이바흐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여러 차량의 시동 꺼짐 문제를 보도해왔습니다. 이처럼 차종과 제조사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철희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따져봤습니다. 지난 7월 YTN으로 현대자동차의 신형 SUV 더 뉴 팰리세이드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한 달도 안 돼 국토부 산하 자동차 리콜 센터에 관련 신고가 수십 건이 접수될 정도로 문제가 컸습니다. 좌회전 차선으로 가서 쓰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삐비비비비 막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기사가 나가고 2주 만에 현대자동차는 해당 차종 4,000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시동 꺼짐 문제는 다른 차량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기아 카니발과 벤츠 마이바흐, 현대 소나타 등 국내외 회사의 여러 차종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차종과 제조사를 가리지 않고 시동 꺼짐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는 첫 번째 이유로 자동차라는 기계의 특성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차가 단순한 탈 것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대한 전자장치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컴퓨터가 엔진만 제어하겠는데 지금 미션도 제어해야 되고 브레이크도 제어하고 조향장애도 제어하고 편의장치 제어하다 보니까 워낙 많아진 거예요. 커다란 전자장치가 돌아가려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설명서, 알고리즘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의 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웬만한 설명서로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은 안전을 위해 시동을 꺼버리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는 어디다 기준을 맞출지 모르니까 시동을 일단 끄고 보는 거죠. 왜? 안전해야 되니까. 왜냐면 계속 그 시간에 그 조건에 RPM이 올라가면 어떤 급발진 만들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위험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알고리즘 영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알고리즘 등 소프트웨어 분야 자립도가 낮은 국내 기업들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야
경쟁력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체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경쟁에서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문제 데이터를 꾸준히 모으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차는 출동과 수사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른바 딱지를 떼이는 경찰 차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서울 잠수교 일대 도로입니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켜지자 다른 차들은 일제히 멈춰서는데 경찰차만 유유히 앞서갑니다. 확인 결과 당시 긴급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한 거로 드러나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엔 서울 관내 경찰서장 관용차가 끼어들기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차는 112 신고 출동이나 수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수가 지난해에만 3,700여 건이 넘었고 최근 5년 사이 48%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관내에서 과태료 부과가 10건이 넘은 관서도 12곳이 넘습니다. 긴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 교통 위반까지 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빨리 좀 조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경찰 여러분들도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보다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은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현대차 영업사원이 차량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18억 원이 넘는데 영업사원의 사기 행각을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차상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현대차 대리점에서 차를 계약했다가 돈을 떼인 사람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차량 출고를 빨리 해주고 할인까지 해주겠다던 영업사원이 개인 통장으로 돈만 챙기고 차는 주지 않자 현대차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이 사람이 영업사원인지 사기꾼인지 절대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왜 당신이 그런 짓을 했냐, 피해자들 너희들 잘못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저희는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난달 20명이 조금 넘었던 피해자는 30명을 넘어섰고 피해 금액도 18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현대차는 차량 대금을 회사 측이 안내한 가상계좌나 법인계좌로만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현대차의 매장에서 계약이 이뤄졌고 홈페이지에서도 조회되는 정식 영업사원이 사기 행각을 벌일 거라고는 예상하기 힘들다며 회사 측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20년 대법원은 대리점을 지휘 감독하는 자동차 회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주의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 금액의 절반만 배상 토록했습니다. 외형상 대리점이 현대차의 상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사가 판매하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현대차 본사가 영업사원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다고 판단된다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일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에서도 현대차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10억 원이 넘는 차량 대금을 빼돌려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건 현대차의 판매 시스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피해 보상과 함께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강원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 피해가 컸는데요. 당시 YTN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횡성 산사태의 원인이 인근에 설치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보도했습니다. 산림청이 그 원인을 조사했는데 역시나 태양광 시설이 문제였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거나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산사태. 농가 주택을 집어삼키고 70대 집주인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YTN은 산사태 발생 후 현장을 다시 찾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토사물 속 섞여있는 태양광 패널과 산사태 발생 지점 옆으로 늘어선 대규모 태양광 시설. 주민들은 나무를 뽑아내고 인위적으로 물기를 낸 태양광 시설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게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저 정도는 아니에요. 완전히 그거죠. 인재야. 이게 태양광 시설을 갖다 산마다 다 펼쳐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도 산림청이 조사에 나섰고 원인은 역시나 태양광 시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복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많은 양의 비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패널을 타고 몰렸고 집안이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배수로는 토사로 막혀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산사태가 태양열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정부는 조속히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어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로 훼손된 산림이 여의도 면적 17배가 넘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시설 320곳 가운데 8곳을 제외한 312곳이 산사태 위험이 커 보완이 필요한 상황. 친환경 에너지도 좋지만 무분별한 난개발 산지 태양광 설치를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고환율과 이에 따른 환율 방어로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이 한 달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화 보유액은 모두 4,167억 7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96억 6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감소폭은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8년 10월 274억 달러 감소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더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지역 축제가 올가을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충북 음성에서도 농산물 축제를 개최해 본격적인 지역 농산물 통합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음성군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목 선인장에서 인삼, 그리고 고추와 수박까지 모두 음성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입니다.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사고 파는 장터에는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탓에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 듯 하지만 그래도 지역 농가를 돕는다는 생각에 농산물을 구매합니다. 우리가 또 애용해야 되고 또 조금 약간 비싸더라도 팔아줘야 되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충북 음성군의 통합 농산물 축제인 음성 명작 페스티벌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그동안 따로 열렸던 꽃잔치와 청결 고추 축제, 인삼 축제 등 3대 농산물 축제를 통합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명작이라는 이름의 농산물을 붙이면서 이거를 일회로서 또 통합 축제예요. 그전에는 인삼, 고추 이런 걸 각자 했는데 이번에는 다 뭉쳐서 크게 농산물 브랜드로 하나로. 음성군은 그동안 각각 다른 이름을 달고 판매됐던 지역 농산물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통일된 브랜드로 지역 농산물의 판로 개척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이미지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음성군 농산물 통합 브랜드이기 때문에 음성 명작을 계속 키워나갈 생각이고 각종 지원을 통해서 우리 대표 브랜드로 이렇게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기존의 축제를 통합해 하나의 통일된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충북 음성군의 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미사일 종류나 비행거리 등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동해상으로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쇼핑몰 오시사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9월에만 해당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161건 접수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불만은 대부분 배송과 환급 지연이었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최근 배송과 환급 지연 등으로 물의를 빚은 생필품 판매 쇼핑몰 스타일V와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카드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따뜻한 옷차림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종일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3.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0도에 머무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중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0에서 50mm가 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4도, 부산은 16.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0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2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동해안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